안녕하세요. 경제사이클과 투자 흐름을 연구하는 샌드폭스 유튜브 채널의 권재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왜 금이 다시 중복받고 있는지, 그리고 슈퍼사이클 3.0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왜 가치전환수단으로 불리고 있는지, 왜 돈이 되어 있을지, 이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금 같은 경우는 지난 5,000년 전부터 인류가 인정한 가치저장수단이에요. 변하지 않고 썩지도 않고, 그리고 나눌 수도 있고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고 가치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많은 역사적으로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의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로마 시대에서도, 그리고 조선 시대에서도 금은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각국 무역을 할 때나 이럴 때도 금이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20세기 초까지는 전 세계가 금 본위제 세계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금이라는 게 지난 50년 가까이 봤을 때 우리는 금과 분리된 사회를 살고 있지만, 그 전, 그러니까 반세기 전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금과 연동된 사회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이라는 건, 이제 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은 그냥 돈이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과거 역사에서는 금과 은이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돈과 같은 역할을 했고, 현재에서도 이렇게 통화가 많이 불안정할 때, 국가의 통화가 불안정할 때 결국 금과 은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 유전자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금이라는 게 좀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불편한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상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게 조금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금을 돈으로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용될 잠재력도 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우선은 이 금에 대한 역사부터 조금 더 설명드리면, 금의 시대의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1944년도부터 이 브레튼 우드 체제로 이루어졌었고, 1971년도까지 금은 달러와 1트리온 수당 35달러로 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 닉슨 쇼크로 인해서 금 태환이 중단이 되었고, 금과 화폐의 연결성이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금은 화폐로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화폐에 대한 신뢰의 보험이랄까? 이러한 수요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과거 역사 속에서도 금의 시세는 장기 우상을 그리면서 그래프를 그려왔지만, 실질적인 금의 슈퍼사이클을 평가한다고 봤을 때 해당 금태환제를 종료된 시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금 슈퍼사이클 3.0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전 인류 역사 속에서 금의 상승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현대 통화 시스템에 의해서 금이 올라가는 현상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현대를 기준으로 언제를 나눌 것이냐라고 봤을 때, 금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71년 닉슨 쇼크 이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닉슨 쇼크 이후로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해당 1971년 9년간의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과 닉슨 쇼크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25배 강세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2000년대, 2001년도부터 2021년도 이때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와, 그리고 2008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 당시에도 불황기와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사이클이 맞물려왔고, 금의 시세가 약 7배 강세가 나타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슈퍼사이클 3.0이라고 부르는 해당 기간인데요. 해당 기간에서의 회복기는 2016년도부터 발생되었고,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 시기 2022년도부터 나타났다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바닥이 1트리온 수당 1650달러인데요. 여기서부터 한 4배에서 5배가량을 봤을 때 여전히 현재 시세에서도 약 2배 넘는 상승세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각각의 슈퍼사이클 특징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우선 이 책을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 화면 띄워드릴 거고요. 우선은 금의 같은 경우는 1971년도부터 80년대까지 글로벌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가게 됐지만, 아무래도 경기가 불황이고, 그리고 통화량이 급속한 팽창 속에서 생산성이 저해되고, 그러니까 실질 성장이 많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 붕괴 요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돈을 못 믿는 것 같아, 이러한 심리가 자극되었고, 화폐를 대신해서 어떤 거를 방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회귀 움직임이 발생된 게 금의 시세에 대한
근본적인 이러한 촉매제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1980년대부터 2001년도까지, 그러니까 금의 슈퍼사이클 첫 번째가 끝나고 두 번째가 나타나기 전까지 약 20년간 금이 굉장히 많은 낙폭세를 보였거든요. 약 70% 정도의 낙폭세가 보였고요. 그리고 통화량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이게 정말 금을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통화량이 거의 5배에 조금 못 미치는 상승세가 보였음을 불구하고 이런 해당 자금들이 금액에 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었고요. 아마 그래서 이 금이라는 건 어떻게 본다면 인플레이션만 봐서도 안 되고 통화량 증가만 봐서도 안 되고요. 결국의 핵심은 경기가 불안국면에서 이러한 국가가 발행한 통화가 안전한가, 이런 의심이 들 때 수요가 자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기 이런 슈퍼사이클 기간별로 특징은 달랐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발생되었던 거는 결국 이 통화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무너졌었다, 이런 현상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가지 법칙에 대해서 책에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통화량 증가의 법칙과 그리고 점유율 상승의 법칙, 결국 금이 전체 글로벌 통화량 대비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차지하는가 라는 요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은 역사적으로 화폐로도 사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폐, 그러니까 전체 통화량에서 금이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봤을 때 1971년도에는 8.5%에서 1980년도까지 41%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전체 통화량에 대해서 차지하는 이러한 금에 대한 이러한 사람들의 선호 심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었다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때는 4.7%부터 현재 당시 11년도 고가까지 17%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한 4배 정도의 상승세가 펼쳐졌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2015년도는 최저점 바닥이고, 이때 당시 봤을 때 점유율이 9%고요. 지난해 기준 조금 오르기 전에 13%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점유율이. 근데 이게 과거 스테이플레이션 양상처럼 조금 전개될 경우에 점유율이 약 한 3배 정도 증가도 봤을 때 그래도 30%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하냐, 그리고 점유율이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금일 시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요소까지 같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올라가는 시기와 올라가지 않는 시기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산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일수록, 그리고 내가 통화 가치가 내려가는 현상 속에서 방어하고자 하는 투자 자산이라면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 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네, 현재 슈퍼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 자, 이걸 더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 달러 기축 체제에 대한 균열이 발생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달러화를 피하는 이러한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달러화 사용량이 증가해야지 어느 정도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는데, 달러에 대한 구매력이 낮아지고 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달러를 대체해서 이 브릭스 진영은 금으로 가고 있고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을 밀어주고 있는, 자,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국조차도 달러가 계속 균열이 보이고 있다라는 건 인정할 꼴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량 금이 갈 때 국가별로 다르지만 결국 그래도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밀어준 국가들도 있고 반면에 금을 밀어주는 국가도 있고, 자,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게 결국 금이 단순한 반짝이는 금속 같은 게 아니라 신뢰가 무너질 때 사람들이 의지하는 최후의 자산이다,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슈퍼사이클 3.0은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통화에 대한 불안 요인, 그리고 시스템적인 균열 요인, 그리고 구조적 변화가 만드는 장기적인 흐름을 추종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단기 신용공세과 같은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을 장기적인 투자를 한 자산이잖아요. 앞으로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더 볼 건데, 이런 기간 속에서 현재 부채와 신용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가까운 기간 내만 봐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은행 파산 이슈들도 있었고요.
그건 이제 2023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중국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헝다와 비구위안 같은 이러한 부동산발 위기도 있었고, 지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약 한 3개월 정도에 대한 부채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타나니까 중국 정부에서 더 많은 위안화를 풀어내면서 이거를 방어를 해줬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체 글로벌 경제 자체가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돈을 발행해서 이 빚을 이렇게 돌려받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결국 근본적인 우리가 통화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러면 이제 금도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금에 대한, 그럼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의 공급량이 문제가 되지 않냐? 저도 사실 금을 투자하면서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금의 공급량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 우리가 조금 전에 그래프를 보셨다시피 금은 장기에 봤을 때 연간의 생산량은 일정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채굴할 수 있는 금의 양이 약 24만 톤인데 현재 21만 톤을 넘게 채굴했으니까요. 앞으로 금을 채굴할 수 있는 양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그리고 금을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채굴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굴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실 금의 공급량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이 성장함에 따라서 사실 연간에 대한 금 생산량, 그러니까 채굴량은 더 많이 증가했어요. 과거 한 1970년대보다 현재가 한 3,500톤가량의 연간 생산량을 자랑하니까요.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이라는 게 전체에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양으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급 물량 같은 경우는 과거 역사 속, 그러니까 슈퍼사이클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돼요. 이 채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비트코인도 이제 반감기라고 해서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잖아요. 물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에 대한 속도가 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채굴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채굴 비용, 이 단가가 올라갈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는 일들이 과거 우리가 2017년도부터 많이 봐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금도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이런 채굴에 대한 비용 자체가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 새로운 금강을 만들면 되지 않냐, 이 새로운 금강을 통해서 채굴하면 되지 않냐, 이러한 반론을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금강 같은 경우도 해외 논문과 자료를 찾아보면요, 다시 이거를 광산을 개발하는데 약 1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금을 뽑아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슈퍼사이클이 발생되고 있는데, 10년 전에 금강을 개발했던 게 지금 이제 채굴이 될 수는 있어도 현재 금의 시세가 올라간다고 해서 금을 더 뽑아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은 크게 이제 중요한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그리고 세계에 이러한 국가 간 균열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이 미국과 그리고 브릭스 진영 간의 대립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점진적인 양상 보여주고 있다는 현상. 자, 아마 이거를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인류는 5천년 동안 금에 집착했을까요? 그리고 왜 현재 또 다시 금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시작해서 금 슈퍼사이클 3.0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최근의 금 시세 상승 흐름이 되게 폭발적이고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이 금 가격이 왜 상승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금 가격이 지난 거의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하락기와 이 침체기를 거쳐서 회복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강세 사이클이 발생된 건 2012년도 10월달을 기점으로 나타났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해당 기간부터 굉장히 긴 흐름의 사이클 내에서 약 7년의 강세 파동이 현재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2012년도 10월달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본적인 맥락은 이해해야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우선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상승은요, 글로벌 피벗, 전환 기대감이 맞물려서 상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020년도 코로나 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글로벌 광의 통화량 자체가 약 한 40%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물가가 치솟는 일들이 발생되었고요. 이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금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라고 보면 사실 금은 이자가 없는 가치 저장에 대한 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과의 경쟁 구도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상단이 5.5까지 올라가자 이에 대한 구매력이 증가했고, 그래서 금의 시세가 당시 약 1년의 기간 동안에 조정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피벗 전환 기대감, 즉 금리를 이제 낮추고 통화를 다시 풀어내는 이런 정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에 맞물려서 서서히 회복 사이클이 발생이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우려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중동에 대한 전쟁까지 이렇게 확전되는 흐름 속에서도 러시아의 자금 동결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서방 국가들과 이 미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달러 자금을 동결시키는 조치가요. 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 브릭스 진영으로 하여금 탈달러화 흐름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는 사실 안전자산으로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에 비축해 놓는데, 이제 내 자금이 동결되지 않을까 이런 국가들이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뢰에 대한 금이 가버리게 된 겁니다. 미국은 달러를 무기화로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대신해서 어떤 거를 저장할까라고 생각했던 게 여러 중앙은행들은 금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연간의 중앙은행 수요량이 약 한 2배 이상 상승했던 기점이기도 하거든요. 그전에는 약 300톤에서 600톤 가까이 중앙은행의 연간 수요가 약 2016년도부터 꾸준하게 들어왔다면 본격적으로 수요가 들어왔던 건 2022년도 부터 연간 약 1000톤가량의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국가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자금들이 금으로 불리다 보니까 금의 회복도 서서히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강세가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술적 분석의 컵 앤 핸들 패턴이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해당 컵 앤 핸들 패턴은 장기간 약 20년 가까이 형성된 패턴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확률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특히나 해당 패턴에서 수요가 정확하게 들어오면서 돌파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이전 변동성보다 약 3배가 더 높은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점 돌파 기점으로는요, 이 아래 레인지로 가격이 내려가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컵앤드 패턴이 발생되면서 돌파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패턴이 돌파 흐름이 나타난 순간부터 거래량이 막대하게 실렸기 때문에요, 쉽사리 일단은 내려갈 수 없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크게 올라왔던 지점이 바로 지난해 2024년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발생되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금에 대한 구매력이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상승합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구매력이 상승하다 보니까 여기서 금가격이 상승이 더 가파르게 나타났던 효과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난해 6월 달부터 유로존을 하여금 금리 인하 조치를 먼저 단행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 맞물려서 실제로 100bp, 그러니까 1%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상승 이유인데요. 올해 들어서부터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관세 전쟁이 발효가 되면서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 채권을 많이 사주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냈었어요. 그러나 이제 관세 전쟁을 발효가 됨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자본을 뺏기는 이런 효과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다시 사줘야 되나? 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친미 국가들인 유로존 국가들조차도 미국에 되게 강력히 반발하는 그러한 효과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펼쳐지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게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교육을 하던 국가들도 돌아서는 양상들을 보이는데, 자, 반대로 브릭스 국가와 아세안 국가들, 자, 이런 연합체들은 달러화를 더욱더 사용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의 상승세가 그래서인지 대체 자산으로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2년간 많은 상승세를 그려왔고 시기적으로 정말 좋은 구간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자, 올해 들어서 굉장히 이상한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죠. 올해 상승 후에 금값의 낙폭세가 나타났었어요. 자, 이거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실 금값은 올해 단 한 차례의 급락세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시세 등락폭이 굉장히 커졌었죠. 자, 우선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로는 프리미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KLX 시장에 금 수요가 막대하게 몰려들었고 국내 금 잔량보다 수요가 급속도로 들어오면서 자,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현상이 높게 껴있었던 것이죠. 매도자는 미래에 올라갈 기대에 따라서 판매를 하지 않고 구매자는 잠재적으로 폭증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기대감까지 반영되어 갖고 우리나라의 시세가 약 30%의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어요. 언론이나 군중 심리의 선전 선동 효과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수개월간 지속되다가 공급이 다시 원활하게 풀리고 순환되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미국 시세, 그러니까 우리는 금가격을 볼 때 이 미국 시세를 보는 게 가장 좋은데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금이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건 이 미국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수입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수입량도 변목 형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꼈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이제 금이 다시 돌아오면서 원래대로 시세가 형성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영향이에요. 달러 환율의 조정 흐름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이게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의해서 미국 달러와의 신뢰 문제가 발생되게 된 건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펼치자 어제 미국으로 하여금 반발되는 이런 국가들이 달러화를 탈피하는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달러 자금들이 이탈되는 자, 이런 현상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 환율의 이 조정세 그리고 원화 강세가 단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금 시세가 조정이 발생되게 된 것이죠. 네, 두 번째 이유로는요, 연준의 양대 책무 불안정이 달러화 신뢰 문제로 이동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은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물가와 그리고 고용 간의 이 두 가지의 균형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해당 이 두 가지가 지난해부터 흔들리게 되면서 이 물가도 불안정하고 이 고용 시장도 불안정하고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하고 소비자 심리는 악화되고 자, 이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고요. 결국 많은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인상하다 보니까 물가 압력에 대해서 현재 우려가 많이 나온 상태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달러화 자체에 신뢰가 금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원래 연준은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전통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연준에 대해서 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개입하려는 자, 이런 구두 개입을 계속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미국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하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되게 되기도 했고요. 사실 이러한 신용등급 강등의 문제는 미국 국가 부채에 대한 문제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고요. 그에 대한 이자 비용만 한 해에 1조 달러거든요. 와, 이자 비용이 1조 달러라니 되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거. 왜냐면 미국의 한 해 국방비가 이제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천조국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1조 달러가 안 되는 자, 그러한 비용을 한 해 미국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초과하는 게 미국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 부채가 낮아질 수 있다라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는 경제가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부채가 높더라도 이걸 상쇄시켜줄 만큼의 성장이 견인된다면 결국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낮아지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문제가 성장도 굉장히 정체가 되고 가파르게 위아래로 GDP의 데이터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자, 게다가 이제 트럼프의 감세한 조치로 인해서 향후에 미국 국가 부채가 2조 달러씩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치까지 등장한 게 이제 미국 자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올해 미국이 빌려왔던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단기채부터 기간이 긴 장기채까지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고 이거에 대해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원금과 이자 비용을 같이 주게 돼요. 근데 이렇게 단기물 같은 경우 올해도 만기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하나로 했을 때 약 9천조 가량의 돈이 만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권에 대한 리파이낸싱이라고 해요. 다시 재발행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발생되었고요. 반면에 미국 장기국채 금리는 기간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거 조금 어렵죠?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채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만기에 도래하니까 설마 이거 미국이 채무 불이행을 하겠어? 자, 이런 의심을 별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장기채 같은 경우 우리가 30년물을 우리가 샀다라고 합시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긴 기간의 채권을 살 경우에는 그게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내가 다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신뢰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채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니 전통적으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인식했던 채권에 균열이 발생됐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해서 많은 국가들의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나 지난해부터 생각보다 많은 금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이런 요인도 이제 장기적으로의 금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달러 환율의 조정 영향에 의해서 현재 국내 금의 시세가 소폭 조정을 받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위로는요, 미국 고밸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게 미국 자금의 이탈 현상을 부르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시세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이유도요, 미국 달러화 자산들이 매각이 되고 다른 우리나라와 중국이나 그리고 많은 국가들로 자금이 어느 정도 이동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되는 과정 속에서 달러화의 약세가 일시적으로 발생이 되었던 거고, 이로 인해서 금의 가격도 우리가 조금 하락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달러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결국 현재 나타나는 것은 부채 문제고요. 이렇게 신용과 부채 문제로 인해서 한번 위기 현상이 올 가능성, 이런 잠재력도 있기 때문에 다시 달러 스마일이라고 해갖고 달러 강세가 다시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변동되는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금 투자할 때는 이렇게 환율의 영향력까지 같이 국내 금시세에 반영이 된다는 것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금값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참 이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우선은 최근에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서 한돈에 약 65만원까지의 금시세 형성이 되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프리미엄이 형성된 이러한 그 비이성적인 수요가 맞물렸던 이런 구간까지는 당장의 회복은 조금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이 금의 시세 같은 경우는 국내 요인보다 이 미국과 그리고 글로벌적인 요인을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달러 표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런 현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금의 시세는 대부분 ETF나 그리고 뉴욕 상품거래소 이 선물 시세 기반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세도 해외 LBMA 인증을 받은 스위스, 호주, 미국 등 정제소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미국 달러 표기 시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해외 시세가 중요하고 해외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 시세의 경우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연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트럼프의 관세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금 더 길게 나열해서 올해 시세를 봤을 때 거기에 연준이 금리나 몇 번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트럼프 관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연방 법원의 상호 관세가 철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불명확한 환경 속에 있는데요. 자, 이건 아무래도 해방의 날 관세에 대해서 법적으로 잠시 중단시킨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논외로 보고, 최근에 유럽 관련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에서 50%로 인상했습니다. 자, 이런 게 아무래도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반발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그래서인지
금에 대한 선호심리도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관세 정책이 계속 장기화되고 피로가 누적될수록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 자체도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리스크가 적은 자산들로 대형 자금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최근 몇 거래일간 보면은 금과 그리고 은의 시세가 서서히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시세가 그래도 한 돈에 한 60만 원 선까지 회복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이 프리미엄을 꼈던 65만 원까지 당장 올라가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좋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인 현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불확실성 자금들이 이동함에 따라서 금이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발생이 되었다는 거,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리스크 오프 흐름으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금이라는 거는 장기 시계열을 추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소 3년, 그리고 길게는 약 한 5년 가까이 시세가 분출될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당장 급하게 서둘러서 매수를 해야겠다? 저는 이거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통상 부채 사이클 주기 막판에 일어나는 게 금의 시세적인 첫 강세 사이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해당 국가의 채권 시장 문제가 나타날 경우에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정받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은 은행들의 손실을 자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더 어려운 환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용과 부채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하는 기업들과 그리고 은행들이 생길 가능성이 생기되고요. 아마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채에 대한 문제 시즌이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긴 시기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장기적으로 금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금의 강세 사이클 과거 역사를 보면은 1차 상승기와 그리고 2차 상승기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1971년도 금태한제가 폐지된 이후로 1차 상승기가 끝나고 약 2년간의 조정이 처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강세 시즌에서는 1차 상승기가 끝나고 약 1년 가까운 조정기가 발생이 되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는 어떻게 될까라는 걸 보면은 통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진입이 이제 시작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 시계열을 추종해야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하는 경로 속에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중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 강하게 시장에 압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된다는 건 시장의 자금들이 굉장히 타이트해짐을 의미해요. 금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금이 조정을 받기보다는 경기 침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달러에 대한 강세 그리고 엔화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시세적으로 일시적인 조정과 횡보 기간이 발생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용 문제로 인한 시장 자금 긴축이 발생될 요인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같이 대비하면서 더 장기 시기를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과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금의 시세가 1971년도 닉슨 쇼크, 그 전에 금은 1트리온스당 35달러로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풀려나고 나서 금의 시세는 1트리온스에 35달러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약 25배 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금의 상승률은 1944년도부터 1980년대까지 올라간 건데요. 해당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금이 묶였던 거를 제외했을 때 보게 된다면 약 한 10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이 경기가 불황기에 돈이 늘어나니까 실질 구매력은 감소하고 글로벌 통화가 불확실성한 가운데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로를 밟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얼마나 강도로 올까라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과거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보다는 현재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오진 않더라도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진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마 금에 대한 많은 구매력을 자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 강세 사이클이 발생되었던 2012년도 10월 달을 기점으로 약 금의 강세가 4에서 5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타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 1트리온스의 약 7,5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시기율로 바라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기술이라는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촉매제로 존재하고요. 금의 시가총액이 확대함에 따라서 금의 시세 자체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무거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이번 회복, 상승, 하락, 침체 4가지 구성 요인 중 상승 사이클 시기 바닥부터 약 4배에서 5배 시기가 나타나고, 미국 시세로는 7,500, 한돈에는 약 15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향후 금값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볼 거,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 전환 여부예요. 우선은 이 연준 의원들도 되게 모호한 스탠스를 현재 기조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를지, 또는 소비에 대한 둔화세가 얼마나 나타날지, 이거에 대해서 사실 가늠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나타나고 나서 알 수 있는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준이 과연 어떤 걸 포기할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경기가 냉각되는 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 조치를 한다면 금액에는 굉장히 호재성을 다가올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냉각되고 부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는 걸 먼저 터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성장을 견인시키겠다, 이런 선택지를 보인다면,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펼친다면은 사실 금의 시세가 더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금의 좀 조정과 행보는 발생되겠지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문제가 나타나고 단 이후에 아마 완화적인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강세가 더욱더 좋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 여부라고 봅니다. 일단은 트럼프 관세 같은 경우는 결국에 미국의 무역 적자로 인해서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 이거는 계속해서 변화가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에 미국의 문제는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무역 적자 측면에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그걸로 인한 데이터고, 결국 이 데이터를 보는 연준의 정책적인 결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올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정치적인 약간 불확실성도 많이 있고요. 이게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침체 유발 우려가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시장에 있는 리스크적인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금 1트리온스의 7,500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금의 슈퍼사이클이 끝나가는 지점에서 어떤 일이 발생될까? 이거를 지금 당장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추해 본다면요.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뭐 AI도 많이 출시하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금액에 중요한 건 경제가 성장하냐, 후퇴하냐, 이 요인이고요. 금은 경기 후퇴기에, 그러니까 많이 어려울 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려울 때 보통 중앙은행들이 통화를 많이 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가 금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렇게 로봇이 성장하고 AI가 성장하고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시점에서는요, 아무래도 금에 대한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 이 GDP 자체에 큰 지대한 영향을 당장 미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적인 여유는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